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오늘 6월 23일 경제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전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6월 23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제 국무회의에서 드디어 노조 3법을 강행한다고 가결을 했습니다. 어제 노조 3법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이 노조 3법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해고자 실직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전임자 급여도 지급한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기업 쪽에서는 경영계에서는 이것이 보완이 없이 시행되면은 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행령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직접 경제 단체장들이 대통령에게도 건의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근데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그런 것을 발표가 됐습니다. 노사관계 대혼란이 예고된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해고자 실직자 노조 가입입니다. 노조 가입을 해서 또 두 번째로는 사업장을 증거하고 파업하는 것도 심지어 핵심 사업장도 증거하고 사업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리고 유급 노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해고자들의 복지 시위가 줄여 나올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실업자 문제입니다. 이 실업자로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거든요. 그러면 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유급 노조원이 되어서 사업장을 증거하고 파업하는 그런 사태가 올 전망인데 그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냥 일반 실업자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은 적은 거죠. 여기는 완전히 전문 시위꾼들, 전문 노동 운동가들이 타겟으로 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노조를 만들고 지금 복수 노조가 가능하니까요. 노조를 만들고 사업장을 증거하고 파업을 하는데도 월급은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기업으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대체 근로도 못하고 대체 근로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전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경총에서는 계속 이제 증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출입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좀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경영할 수가 없다. 외부의 불특정 다수의 실업자라든지 혹은 회사의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굉장히 해고가 힘든 상황인데 해고된 사람들이 복직 투쟁을 사업장 증거하고 할 경우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보완 대책 없이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과연 기업할 기업가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해고시키기도 힘들고 지금 한국의 해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져 가지고요. 한번 채용을 하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아주 고가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일을 아주 제대로 못해서 고가가 나쁜 경우에도 몇 년간 고가가 나쁘면은 그 고가가 나쁜 사람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연수해서 현장에 복귀해서 다시 고가를 매겨서 계속 나쁘면 그때 해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몇 년이 걸리니까 사실상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채용하면은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안 되면서 인제 청년들의 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도 해고된 사람들이라면은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복직 투쟁을 한다든지 사업장을 증거하고 복직 투쟁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외부의 노동운동가나 전문 꾼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사업장을 증거하고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노조 사용자에게는 대책을 논하는 대안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기업가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가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파괴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일자리 파괴, 기업 해외 탈출 러시와 일자리 파괴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완 대책이 없는 노조 3법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대로 시행되면은 우리 경제는 거의 이제 붕괴의 끝판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반기업 정책,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들의 해외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은 높은 최저임금 인상 등 높은 임금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요. 대기업들도 이런 노조 문제나 이런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나갑니다. 물론 큰 대기업들은 수출 시장을 겨냥하고 현지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많은 경우에 이런 노사관계 문제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가 거의 뭐 한 30%는 아예 실업자고, 그다음에 뭐 한 정규직을 한 1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알바를 하는 그런 참담한 고용 참사가 연속되는 가운데 또 이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자들, 특히 해고자, 실업자의 사업장 점거 파업도 허용하는 이런 노조법이 아무런 보완 대책 없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기업, 우리 경제 파괴, 기업들 해외 탈출 시 일자리 파괴 끝판왕이 될 전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너무도 어이가 없고 너무도 기가 막히는 현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정책을 어 거대 여당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보완 대책도 없이 바로 재계 건의는 이런 방구도 그냥 반영되지 않고 바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인제 대체 공휴일이란 것도 졸속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반대수의 소속 소위를 통과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체 공휴일 물론 뭐 많이 쉬면 좋습니다. 공휴일이 휴일이면 그다음 내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경우에 인제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일하는 날짜가 줄어드는 거. 주 5일 근무하는 데다가 또 주 52 시간 또 52 시간 적용되고 있는 데다가 대체 공휴일까지 하면 언제 일을 하느냐. 그런 생산성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언제 일을 하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도 큰 문제고요. 또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카드를 주로 많이 카드로 다 대부분 다 결제하죠. 카드를 결제하기 때문에 그 카드 결제하는데 예컨대 카드를 보통은 인제 뭐 참 영세한 기업들은 카드 대금을 그날 받아서 입금 받아 가지고 비용을 처리하고 임금도 주고 뭐 또 물건도 납품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 대체 공휴일이 금요일 날에는 하루 또 뭐 하루 만약에 대체 공휴일이다 그러면은 대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들은 매일매일 카드 대금을 받아 가지고 납부 자재도 들여오고 임금도 주고 회사도 운영해야 되는데, 하루 정도,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만큼 그만큼 자금 입금이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또 그만큼 회사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또 빌려야 되고 또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중소 중견기업의, 특히 영세기업들의 자금난이 카드 결제가 대체 공휴일만큼 되지 않음으로써 자금난이 그만큼 심해집니다. 영세기업과
영세기업, 중소 영세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혀 정부 당국은 뭐 돈의 흐름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또 노사관계 또 하나의 분수령이 최저임금입니다. 이번 주에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 업종별 차등 적용도 지금 노사 간의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차등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임금 인상을 두고도 노 쪽에서는 1만 원 이상이 가야 된다 그러고 사용자는 동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팽팽한 대립선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노사 간의 주장 차이가 약 2,050원 차이 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1만 770원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주중에 또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을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그다음 첫 해에 급등시키면서 많은 그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한 많은 영세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하는 바람에 엄청난 실업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문제를 이번에 드디어 마지막 해이니까 달성하려고 하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그것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동 문제가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성장을 먹는 규제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대기업 차별 규제 건수가 118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275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소유 지배 구조 관련 규제가 125개로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250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약 60%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지는 거죠.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재수 삼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기업을 계속 억누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못하죠. 미국의 거의 3분의 1밖에 창출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이렇게 영세기업에 가야 되는 거죠. 흔히 말하면 9988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9988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업의 숫자로 보면은 중소기업이 99%고 고용 비중은 중소기업이 88%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88%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좀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대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도록 미국은 250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50인 이상 기업 종사하는 직원이 근로자의 비중이 한 60%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 문제와 대기업 성장을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규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산 거품이 지금 위기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융 취약성 지수가 58.9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 전보다 더 크게 증가했어. 예컨대 2019년 같은 경우는 39였는데 지금 58.9까지 올라가서 금융 취약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등 가격이 고평가가 되고 있고 부채가 많다든지 금융 불균형이 어, 위험한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특히 이제 가계와 기업 빚이 4,226조에 달해서 민간 부채 비율이 어, GDP 대비한 민간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GDP 대비한 민간 부채 비율, 기업과 가계 부채 합한 것이 4,226조인데 이것이 216%까지 올라갔다는 보도입니다. 216%라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가계 부채 비율이 우리가 1,700조가 넘었었죠.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은 가계 부채 정책이 그동안 완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가처분 소득 대비한 해서 가계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OECD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OECD 기준으로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약 한 143%인데 이거 지금 한국은 거의 더 악화돼 가지고 거의 200%까지 올라갔어요. 미국은 135%였는데 이것이 줄어들었어. 거의 1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 부채가 100%가 넘었으면은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개 민간 소비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회복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계속 침체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민간 소비가 안 되면서 경기가 장기 침체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계속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간 GDP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있고 민간 GDP 대비한 민간 부채 비율도 한원이 발표한 거 보면은 2016년 하더라도 181%였는데 216%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터질 경우에 부피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터질 경우에는 이제 금융 부실이 오면서 투자가 안 되고 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0.75%까지 갈 수도 있다. 올해 전망치는 4%지만 이것이 터지면은 마이너스 0.75%. 그건 위기죠. 위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망을 한국은행이 내놨습니다. 지금 게다가 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은 정부 채무죠. 여기 기업 가계 부채와 정부 채무 여기 보면 정부가 860조인데 이거는 채무를 얘기합니다. 부채라 정부 부채가 그러면 좀 더 광의에 넓은 의미의 공기업에서 정부 기능을 수행하다가 하나로 진 부채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를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하면은 거의 한 뭐 2,000조 좀 되는데 그걸 빼고 순수하게 국가가 갚아야 할 채권 발행한 것만 하면은 그것만 포함하면 그걸 국가 채무라고 하는데 그것만 포함해서 현재 전체 부채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 합한 거 5,000조를 넘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000조를 넘었어서 지금 특히 이제 가계와 기업 부채의 민간 신용 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GDP 대비해서 민간 신용의 비율이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이걸 보는 건데 일본이 28.1이고 한국이 18.4로 바로 두 번째로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에서 벌써 이것이 굉장히 많이 벗어나서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갚지 못하면 이제 이것이 커지면은 갚지 못해서 터지는 거죠. 더구나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기업들이 일자리마저 기업들이 투자마저 해외로 내쫓게 되면은 더욱더 가계부채를 갚지 못해서 그것이 부채가 폭발하면서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가 되고 결국은 금융위기가 오면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채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 부채 중에서도 기업의 40%가 이자도 못 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40%고 자영업빚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계의 2배나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자영업이 큰 문제인데요.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40% 이자도 못 내는 이자도 못 낼 정도면 이거는 완전히 부실 기업이에요. 원금을 못 갚는 정도가 아니고 이자도 못 낸다. 그건 바로 완전 취약 기업이죠. 그것이 우리 기업의 40% 된다는 놀라운 보고서 한국은행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계속 반기업 정책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친노조 정책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못하면서 일자리가 없는 거죠.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일자리가 없는 것은 너무도 뭐 자명한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1997년 금융위기, IMF 위기, 2007년 금융위기 직전과 너무 닮았다는 얘기예요. 자산 가격 총지수를 보면은 97년 2분기에 금융위기 직전이죠. 93.1이고 2007년 3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100이었는데 지금이 91.7로 그때와 너무 닮았다, 닮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나 한국은행의 가계부채와 자산 거품을 경고를 하면서 퍼주기 정책을 철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퍼주기 정책을 하려고 좀 금년에 2차 추경을 약 35조 원 내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금년에 아마 1,000조 원 정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차 추경을 35조 원 정도 해서 추석 전에 일단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대통령이 얘기한 전 국민 위로금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게 완전히 선거를 위한 파퓰리즘이죠. 내년 대선도 있고 또 내년에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퍼주자 뭐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칼럼에서 정부의 고위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제전문가가 쓴 칼럼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빚내서 돈 퍼주는 것밖에 없다.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칼럼도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나라 빚은 쌓이는데 대선만 보는요. 추석 전에 전 국민 돈 풀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0조 넘는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풀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돈줄을 줘야 되는 한국은행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계속 돈을 풀려고 하고 한쪽은 돈을 지금 줄여야 되는 공급을 줄여야 되는 한국은행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만약 이것이 그렇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국의 돈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달러 강세가 되고 원화는 약세가 되면서 해외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우리나라에 우리 주식이나 채권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이 한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뭐 3분의 1만 나간다 해도 벌써 한 2,500억 달러 정도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외화 유동성 부족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심해지면 그게 바로 외환위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웨스턴 텍사스 중기율 같은 경우에 73달러를 기록했거든요. 71달러를 넘었었네요. 근데 이게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미국에서 탈탄소 정책 때문에 세일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거의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게다가 이제 또 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원유 가격이 거의 100달러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LNG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고요. 각종 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원유가 거의 모든 상품 생산에 안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공급 쪽에서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도 커집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생산자 물가가 5월 달에 6.4% 올랐어. 생산자 물가가 대체로 한 달쯤 뒤에 오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거든요. 2.6%라서 2014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5월 달 생산자 물가마저 6.4%가 되면서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계속 돈만 더 풀려고 하는 선거만 의식해서 돈만 더 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내년 예산안 600조 정도는 슈퍼 예산 중에 약 110조 정도가 현금 살포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분히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이걸 저지하지 못하면 내년에 현금 살포가 110조 원이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맥주는 우리나라가 한 2천 한 1,2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상위 한 30%를 재배한 가구에다가 110조 원 정도를 부른다 그러면 한 가구당 한 3천만 원이 부러지는 거예요. 한 가구당 3천만 원 정도 부러지고 선거 직전에 3월에 선거니까 선거 전까지 한 2천만 원을 부른다. 뭐 정부에서는 아마도 선거 전에 많이 부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은 대선 판도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또 재정 위기 가능성도 점점하면서 한국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더구나 미국은 금리를 올릴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앞에서 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지금 문제가 잘못하면은 금년에 4% 전망이 아니고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갈 수 있다 하는 게 하는 분석이 바로 그런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지금 서울이 주요 도시 가운데 생계비 세계 11위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한국의 물가 상승률,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상승률도 문제지만 물가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생계비가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생계비가. 그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뭐 난리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의 실패를 인정한다고 국민들의 죽비를 막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부동산 실패는 대통령도 자인을 했죠. 지금 그런데 전세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게다가 임대차 3법까지 강행하면서 전세값 물건이 완전 풍기라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전세값이 분양가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세 대란 조짐이 벌써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임대차 3법이 일부 시행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서 전세값이 거의 뭐 한 7, 80% 전세금이 올라갔는데 다시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전세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는 전세 난민까지 발생했는데 다시 전세 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세물 매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은 올 가을에 전세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세값이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03주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위 2%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종부세 과세 방식이다. 그건 금액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상위 2%라고 명시하는 그런 조세 방식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핑가르기, 갈라치기 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다분히 조세 법률주의나 헌법의 위헌 소지가 크다 하는 조장이 아침에도 언론에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도소득세가 단기 보유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공제를 줄이면서 예컨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10년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80% 정도 양도 차익이 감면되는데 지금은 맥시멈 40%밖에 감면이 안 되면서 이것도 큰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세금만 넣는데 누가 집 팔고 전세 넣나? 매물 게시판은 텅 비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 이런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엄마의 30년 산 내가 투기꾼이냐? 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하느냐? 한 아파트에 30년씩 오래 산 사람이 투기꾼이냐? 그런 심지어는 민간 부동산 모임에서 민주당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국민청원도 제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민주당의 지금 특히 586 중심하는 국회의원들이 옛날에 386이죠. 운동권만 해오던 좌파 운동권만 해오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주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혁명을 추앙하면서 본인들도 좀 문화혁명 특징 중 하나가 하방운동이었거든요. 유산계급과 유식계급을 색출해서 농촌에 보내서 10년 동안 농사를 짓게 해서 노동의 가치를 배우게 한다는 그런 하방운동을 본따서 공장에 위장 취업한 공화를 하고 농촌에 잠입해서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그걸 농활이라고 그러는데 농활을 하면서
운동을 했던, 중국의 문화혁명을 주황했던 이런 사람들이 586이죠. 지금 그때 386이죠. 70년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87 체제를 일으키고 지금 집권 세력이 되면서 친중 종북하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은 공유, 그래서 최근에 내놓는 그 벤차감 장관이 내놓은 게 공공 공급, 공공임대만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투기꾼으로 취급합니다. "엄마의 30년 산 내가 투기꾼이냐?" 하는 민주당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정 담당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봐야 돼요. 지난 4년 동안, 4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완전히 파괴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완전히 실패해서 전세의 난민을 속출하고 도저히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없는 이생진망이라고 하는, 이생에 집 사는 걸 망했다, 집장만을 망했다는 그런 자료가 나오도록 하고요. 일자리는 완전 파괴해서 사회 나오는 청년들의 16%만 정규직을 갖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또 계속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해고자 실직자도 노조원이 유급 노조원이 되어서 사업장 증거 파업도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고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국정 담당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직 생각하는 것은 주체 사상과 종북 친중하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뭐 지금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뒤에서 또 투기를 다 많이 했어요. LH 투기 사건이 드러낸 것은 본인들이 얼마나 투기했나를 보여준 것이죠. 관련 정치인들, 관련 공무원들 엄청난 투기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수사가 지금 유야무야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가구 일주택을 오래 한 집에 산 사람을 투기꾼 취급합니다. 암호화폐 쪽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적발할 때 은행 계좌를 말소한다.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 암호화폐를 채굴을 어 못하게 단속하는 데 한 데 이어서 일반인들도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은행 계좌를 말소하고 알리페이 같은 것을 평생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강력한 대책을 놓았습니다. 이 대책은 다분히 내년 2월 달에 상용하려는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민간화폐가 지장을 초래할까 봐서 하는 그런 대대적인 민간화폐 청소 작업이죠. 그리고 중국의 큰 목적은 디지털 위안화를 최소한 아시아 지역의 기축통화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야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될까 봐서 암호화폐를 청소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장중한 때 3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완전히 가상화폐 시장이 녹다운되고 중국의 강력한 조치로 녹다운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제가 쭉 보니까 아침에 비트코인이 한때 2만 9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만 달러를 회복하고 있어서 제가 아침에 보니까 3만 2천 달러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더리움도 1,865 달러까지 회복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아침에 비트코인 차트가 어제 보니까 28,893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이 되어서 3만 2천 달러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인제 보면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제 한때 거의 3,500만 원대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757만 원을 아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한 2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17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주가가 이제 미국에서 너무 많이 미국의 연준의 긴축 움직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의 항상 제가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한 몇 시간 늦죠. 대개 지금 이제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어제
장이 오늘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시작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게다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40%는 크기 때문에 미국의 장을 그다음 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에서 어 그런 너무 많이 낙폭이 컸다. 미국의 긴축 때문에 너무 컸다 하는 것 때문에 반등을 했거든요. 그 반등한 것이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코스피가 어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대개 미국에서 장이 상승을 하면은 미국은 되게 간접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간접 투자의 그 펀드들이 일정 비율로 그 외국에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투자를 하면은 펀드가 증가하면서 바로 그대로 외국의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MSCI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된 게 선진국 지수 편입 때문에 더 많은 펀드 비중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있는데도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뭐 주식시장에 한 6천억 달러, 채권 시장에 한 2천억 달러 정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어제 미국 증시 반등세를 반영해서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0.7%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어제 반등세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발 악재 코인 시장이 패닉했다 뭐 그런 거 아침 제가 쭉 봤고요. 중요한 게 하나는 이번에 또 그런 가운데 지금 큰 문제 중 하나가 좀 이번 주에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금융당국이 각 거래소 한 20여 개의 거래소를 방문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이 실사 결과가 조만간에 발표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3~4일 정도에 발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 마침 바로 그 결과를 해당 거래소에 전달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느 거래소는 아무 문제가 있다. 어느 거래소는 뭐 괜찮다. 이런 통지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것이 거래소의 운명은 9월 24일 특검법을 앞두고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ISMS라고 하는 정보 보호를 잘 하고 있느냐, 정보 보호 체계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한 22개 정도 거래소가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거래소 지금까지 안 받은 거래소가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보호 인정이 정보보호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체크하는데 한 1년이 걸려요.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을 체크하고 또 그거 하는데 비용도 거의 뭐 한 1~2억 정도 듭니다.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거래소가 받는다는 것,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받는다는 것은 크게 많은 거래소가 받을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한 20여 개에다가 추가 한 몇 개 정도가 이제 정보보호 인정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은행에서 거래 계좌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은행들이 거래 계좌 개설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왜냐하면 왜 가장 큰 문제냐면 은행에다가 그 거래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는 은행이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만약에 테러 방지 자금 같은 것이 거래가 되었다. 테러 자금이 거래되었다. 그러면 그런데 은행이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은행이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국은 특히 그 북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북한에서 해킹을 통해서 자금을 암호화폐 자금을 유출해 가는데 그것이 어떤 거래소에서 났는데 그 거래소의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는 은행이 그걸 적발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자금 지원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기 때문에 은행이 잘못하면 뭐 국제금융 거래가 중단될 그런 위기도 있어요. 국제금융 거래가 중단되면 은행 완전히 뭐 주저앉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계속 몸을 사리면서 지금 계좌를 개설해 거래소 결제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지 않는데 지금 4군데만 개설해 주고 있어요. 4개 거래소만 계좌를 개설 받았거든요. 나머지가 9월 24일까지 얼마나 많은 거래소가 은행 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큰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아마 우리나라 거래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상당수가 거의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정리하는데 그 결과를 결국은 지금 이제 들여다보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건 한 1주일 정도 실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실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또 거래소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문을 닫게 되는 거래소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그 코인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일단 나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3월 14일 날 특검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준 것도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 대비가 제대로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600만 명 정도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투자 문제에 돈을 빼지 못하고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건데 지금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올레드가 제2의 전성기에 들어가고 있다. 올레드가. 그래서 올레드 관련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UAM이라고 그래서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가 부품에서부터 그 항공기에 이착륙하는 포트까지 현대차가 도심 항공판을 키운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고요. 카카오에서 이커머스에 진출한다. 이커머스에 진출해서 네이버나 쿠팡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카카오 그런 가운데 카카오가 IPO를 곧 할 것이다. 먼저 카카오뱅크를 IPO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를 가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이미 카카오 뱅크는 지금 카카오뱅크는 이미 심사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고 카카오페이는 상장 예비 심사 중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우리나라 기업들 대단한 것이 일본의 웹툰 시장의 70%를 카카오나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K 웹툰이 일본을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만화 왕국인데 그 만화 왕국에 가서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가 일본 웹툰 시장의 70%를 점령하고 있다. 그런 반가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 골목 상권처럼 온라인도 규제를 할 전망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동네 상인이 요구하면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제한하겠다는 당정청의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좀 되려고 하면 계속 규제만 하는 것이 정부죠. 지금 반도체가 지금 뭐 미국에서 전방위적인 경제 반도체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경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빨리 동맹국가 시너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특히 지금 현재 인텔 같은 데서도 파운드리까지 진출한다고 하면서 주로 파운드리의 중심으로 크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위기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직도 감옥에 있으니까 좀 답답한 일이죠. 어제 또 한 가지 또 쇼킹한 뉴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서 대북 제재를 하는 안보리 결의를 대북 제재를 하는데 북한의 또 인도적 지원은까지도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어떤 부분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논의하는 한미 간의 조율하는 워킹 그룹이 있었는데 김여정이 워킹 그룹을 비난을 하자마자 바로 출범 2년 만에 어제 폐지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여정이 친미 4대 올감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배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그런데 그걸 친미 4대, 친중이 아니고 친미 4대 올감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자. 그 지금 2년 만에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폐지하고 나면 앞으로 북한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과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잘못 북한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국이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여정 한마디에 외교 통일 국방 다 물러나고 대북 전담법도 통과시키더니 또다시 한미 워킹그룹도 폐지하는 김여정의 뭐 하명 노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부 인사와 입법에 다 김여정의 하명 노트가 반영되고 있다는 이 정말 우리나라 정부의
하는 정책 태도가 뭐 가관입니다. 그것이 남북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 특사로 임명된 성김은 전 주한 미국 대사인데요. 한미국 근거리 종료를 검토하기는 종료가 아닌 재조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워킹 그룹이 없이는 북한의 안보리 제재를 위배되지 않는 지원 여부를 논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김은 종료가 아닌 재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료다 그러고 성김은 정부는 종료다. 종료 검토를 합의했다 그러고 성김은 종료가 아닌 재조정이다라고 여기 한미가 벌써 이런 문제까지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인데요. 지금 100주년이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그 부채 함정이 크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 인프라 투자를 예, 투자 확대. 서방적 이번에 G7 정상 확대 정상 회담에서 나온 것 중 하나가 중국의 팽창에 대응해서 서방 세계도 개도국에 약 40조 정도의 40달러의 개도국 투자를 하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이번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1대1로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아시아 지역 쪽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1대1로 자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그 나라에 있는 뭐 항구라든지 이런 걸 압류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중국 주변에 1대1로 국가뿐이 아니고 동굴아파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동굴아파까지 손을 뻗쳐가지고 지금 동굴아파 플러스 그리스 해가지고 세븐틴 플러스 원이 중국이죠. 그런 기구도 지금 가동하고 있고 중국의 팽창 야욕이 굉장합니다. 그런 것에 대응해서 이번에 G7 확대 정상회담에서 40조 달러를 개도국에 투자해서 대응하자. 중국의 계속 팽창 야욕 중국 편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개도국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합의를 봤는데 이것이 그래서 중국의 슈퍼차이나 꿈, 더 팽창해서 슈퍼차이나를 하려는 꿈이 공산당 100주년에 마저 난관에 봉착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국내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당이 영도한다. 마윈이나 머스크 이런 사람도 굴복을 할 정도로 테크 기업 길들이기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산당 100주년 맞이해서 시진핑 일당 체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정말 굉장히 어려운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7월 6일부터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시행되는 노조 3법, 그중에서 해고자 실업자의 유급 노조원이 될 수가 있고 사업장 증거파업도 가능하도록 한 이 조치는 한국 경제에 지금 경제가 문제인 정도로 계속 붕괴되고 있지만 이 경제 붕괴에 거의 끝판왕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